자, 맛있는 경제 이야기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 10월 10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제 쉬고 또 오늘 또 오고 이러니까 이게 또 안 쉬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쉬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또 휴일이 없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쉬어가지고 안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러닝? 네, 달리기요. 어, 제가 달리기.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달리기를요? 요즘 매번 신림천 나가서 항상 한 5km 정도씩 뛰는데 엄청 많이 뛰죠. 그래요? 되게 잘 뛰어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요즘 저녁에 나가면 날도 좋아서 그런지 부딪힐까 봐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러닝 열풍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와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닝이 광풍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또 돈이 돌고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경제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어떤 거 있나요? 오늘 국내 증시와 관련된 투자 전략 이슈가 첫 번째 리포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짜 조금 오르나 하면 바로 다음날 떨어지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첫 번째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삼성전자 종목 소식, 네카오, 인터넷 산업 관련된 관련주들 중장기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8,000원대까지 장중에 갔다 온 그런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인터넷,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고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한국 이 세계 국채 지수에 또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4수 끝에 편입이 됐고 MSCI 지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 같고 오늘 또 오르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거를 중점으로 한번 주식 관점으로 뒤바뀐 투자 한 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풍이라는 러닝 그 안에는 어떤 돈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런치 토크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러닝이니 골프를 넘어서 테니스를 넘어서 이제는 러닝으로 젊은이들이 뜀박질을 열심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현 PB님은 수연 아나운서랑 비슷한 나이대시죠? 비슷하고 싶은데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화면에 나가니까 증권하는 사람, 주식하는 네, 사람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로 신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네, 신입이.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50 유튜버랑 네, 비슷한 그러니까요. 얼추 카테고리를 역자면 네, 뭐 MG는 네. 끝에서 끝까지 한 30살 차이 나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충 묶으면 됩니다. 정석현 PB님은 어떻게 좀 운동 좀 하십니까? 저도 요즘 살짝 좀 러닝 많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했고. 그쵸. 예,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또 여의도가 네. 퇴근하고 나면 여의도 공원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니까 저도 퇴근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껴서 이렇게 달리기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이 근데 있다 실제로 보면 쉽지 달리는 게 않죠.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러닝크루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아, 그 친구는 뭐 열심히 달린 다음에 다 같이 뭐 술 한잔 하는 것도 뭐 그게 목적이지. 낙이니까 이런 식으로 빼고 다시 얘기하고 채우고. 밥에만 관심 있는 원래 사람들이 등산도 끝나고 밥 먹으려고. 에헤이, 또 등산까지 네. 우리 때는 등산이었으니까. 네, 뭐 불륜사납게 뭐 이런 얘기도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산에 안 가고 다른 데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젊은이들이 러닝에 많이 빠져 있다. 수연 아나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제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진짜 이제 러닝에 관심이 있는. 러닝 크루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혼자 달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 마라톤 2030 세대 참가자 변화 추이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명입니까? 지금 8,300명부터 지금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900명 이상.
그래서 2030 세대가 뛰는데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다. 젊은 세대들 왜 뜁니까? 수연아나 주변에서 수연아나도 그렇고. 일단 달리는 게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리고 나면 왠지 뿌듯하고 땀 흘릴 때 시원함도 있고 그리고 또 SNS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앱 가지고 뛰면 내가 오늘 몇 킬로 달렸는지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애플워치. 네, 그럼 그거를 SNS에 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NS 스토리에 누군가가 달린 걸 올렸다. 그러면 네. 아, 왠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SNS 자랑용으로 또 오운환 이런 것도 있죠. 헬스장 가서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 맞아요. 오운환 이런 오운환. SNS용으로도 많이 뛴다. 알겠습니다. 정석현 PB님한테 이게 지금 서울 마라톤 얘기했는데 롯데 스타일런 네. 여기에도 이게 큰 대회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제 주최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러닝 대회가 열린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거의 2만 5천 명 가까이 참가할 정도로 꽤 인기가 많은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저는 이제 예시로 이제 롯데 스타일런 하나만 가져왔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도 뭐 안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아예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도 있고 대표적인 뭐 러닝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뉴발란스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러니어웨이 서울이라고 새로 개최한 이 행사가 있는데 네. 요거 이제 1년 만에 거의 한 8천 명 와. 정도 들어올 정도로 꽤 인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이 러닝이 열풍이긴 열풍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숫자로만 봐도 데이터로만 봐도 급증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뛰면서 바이럴하게 인터넷에도 많이 퍼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근데 또 우리는 아이템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 러닝이라고 하면 뭐 몸만 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러닝화. 일단은 신발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계급도도 돌아다니고 계급이요? 우리나라 또 금나누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싼 건 한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러닝화가? 네, 그렇죠. 우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이면 위고비를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뛰다 보면은 네.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나가다가 근데 같이 뛰면 좀 뭔가 인증샷 같은 거 찍고 할 때 혼자 좀 구질구질해 보이면 좀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신발 같은 것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옷 같은 것들도 사실 뭐 요즘 고글 같은 것도 끼고 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50만 원 넘어가고 이게 원래 그래도 골프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인데 그렇죠. 그래도 가성비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나가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거고. 이제 저도 한강 자주 나가는데 네. 한강 가면 이제는 저녁 시간대 되면 강변북로의 차보다 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 맞아요. 예, 그 정도로 그 언제 저 사람들이 안 뛸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정도로 저렇게 열심히 뛰시는 보고 있으면 놀랍습니다. 예. 이거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러닝화 계급도 아까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가격대가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이 흥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팔리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보통 뭐 이제 러닝화- 계급도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비싸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브랜드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이키에서도 이제 급이 있는 것이고 아디다스에도 급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좋은 걸 샀다가 나가면 근데 생각보다 못 뛰면 이제 좀 체면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 체력하고 자기 재력하고 좀 맞춰가는 체력과 재력을 맞춰가는 비례하는. 네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월드 클래스 같은 거 신고 나갔는데 뛰자마자 헥헥거리고 이러면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저는 생소한 게 요즘 호카. 네, 호카가 지금 엄청 여기 잘 나갑니다. 입문용도 있고 저기 뭐야 지역 대표에도 있고 국가대표 뭐 이런 쪽에도 호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호카는 정석현 PB님 네. 어떤 브랜드고 지금 실제로 많이 신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이미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카라는 이 브랜드가 이제 러닝화를 만드는 세부 브랜드고 이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신발 만드는 제조업체 중에서 시총 3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어그도 그쪽 거죠? 네 데커스 맞습니다. 거죠? 어그 부츠를 만드니까 어그 부츠. 어그도 데커스 아웃도어 소속이에요.
근데 이 계급도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호카라는 이 브랜드의 매출액이 지금 이제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간 거의 매출액이 9배 넘게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미 뭐 런닝화의 인기는 굉장히 증명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이게 호카의 인기가 어그랑 동급입니까? 어그도 한때 엄청 유행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또 가져온 이제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게 데커스 아웃도어가 이제 브랜드별로 어떻게 매출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023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그가 53%, 와. 그다음에 이제 호카가 거의 40%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실 어그 부츠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대중적이지 않았던 호카라는 이 브랜드가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나이키가 지고 호카가 뜨는. 예, 나이키는 이제 사실 디자인 우려먹기가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예, 나이키 신발하면 이제 저도 대충 하나 신제품 하나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예, 디자인이 늘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그려놓고 나이키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에어조던 언제까지 네, 우려먹습니까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호카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 쪽인데 네. 지금 트렌드가 러닝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나이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씀하신 에어조던 같이 이제 농구 쪽이란 말이죠.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시장 대응을 좀 못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호카뿐만 아니라 요즘 또 아식스 같은 것도 아식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그는 우리 때 유행했던 예, 미안하다 그때- 사랑한다. 예, 그때 뭐 영의정 신발이라고 되게 예. 유명했죠. 남자도 예. 신고 막 그랬어요. 막 예, 뭐 동방신기가. 지금도 그때는 근데 정말 비쌌고 지금도 비싸죠. 어. 예, 근데 그때는 그래서 짝퉁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워낙 맞아요, 비싸가지고. 맞아요. 예. 임수정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극에 있는 뭐 그런 거 같았는데. 예, 영희정이신데 예. 까만 어그. 근데 이제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질 거니까 네. 또 이제 호카에서 어그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카가 브랜드가 매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네. 오, 이게 뭐 실제로 편하답니까? 왜 이게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일단 러닝화 자체가 기능성이어야 되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통상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보다도 일단 이제 알려져 있었던 브랜드 중에서 뉴발란스가 좀 더 인기가 많았었던 것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도 원래 이제 발이 불편했던 이제 사업가가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론칭했던 거에서 시작했던 브랜드인데 호카도 사실 이런 쪽에서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카라는 게 러닝이 또 크게 뛰면서 호카도 같이 뛰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요 러닝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저는 열심히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예. 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당근에 이제 호카들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러닝화가. 예, 그래서 이제 유행을 한 템포만 늦게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한때는 캠핑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네. 또 캠핑만큼 템이 많은 취미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일일이 사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캠핑하려고 소렌토를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사는 거죠. 네. 차를 사는 거고 이제 끝까지 가면 캠핑카까지 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내놓는 분들을 이제 저렴하게 사면은 취미를 좀 재밌게 싸게 즐길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러닝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걸로 거짓말같이 뛰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채팅창에서도 FOMC 의장님께서 한 바퀴 유행 돌면 끝나요 이렇게 말씀을 네네네, 하셨어요. 실제로 이게 원래는 골프였다가 테니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러닝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한풀 꺾인 골프 인기에 대한 반작용 여기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매년 이제 소매 판매액을 통계청에서 집계를 하는데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근래 들어서 한 4, 5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줬어요. 이 판매액이 줄어든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주머니 사정 때문에 손이 쪼그라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단순한 그런 소매 판매나 필수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이제 스포츠 용품이나 의류 구매 관련된 이제 통계 자료인데 이제 보시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조금 살짝씩 꺾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 정도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등산이나 런닝처럼 비교적 조금 접근 허들이 낮은 이제 이 스포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른 용품이나 이런 브랜드들도 매출액이 덩달아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행이 한풀 꺾이게 되면 그만큼 수요도 줄게 되고 그러면 매출도 좀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러닝 인기가 얼만큼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골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 자체부터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네. 젊은 세대가 즐기기에는 처음에는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린피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너무 네. 비싸요. 요즘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감을 느꼈었던 MZ 세대들이 이쪽으로 몰려오다 보면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적인 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쵸. 지금 여태까지 왔었던 그 골프 산업의 사이클보다는 지금 뭐 그래도 한 3, 4년 정도는 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고 대신 이제 좀 더 완만하게 성장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딱 그 스포츠 산업의 네. 특성이 네. 무언가 이거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대체 액티비티가 좀 없어야 되는데 골프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나이 든 아무래도 분들이 산에 가거나 뭐 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시간적 뭐 효율성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골프만한 게 없으니까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거고 러닝은 뭐 테니스해도 되고 러닝해도 되고 사실 헬스장 그 가도 되고. 유행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 유행이 좀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일단 진입 장벽이 있고 비용이 있겠지만 이제 인증 문화가 인증 문화도 그 최근에는 한동안은 이제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하루 가가지고 네. 옷만 갈아입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나눠서 올리다가 그거를 이제 같은 날이란 걸 이제 팔로워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 이제 자주 가서 인증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테니스로 왔는데 테니스는 또 뭐가 문제냐면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그냥 공터에서 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테니스를. 예, 그러면은 이제 자주 인증하고 뭔가 애플워치에 뭔가를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러닝이다 보니까 러닝으로 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그 꾸준히 뛰어가지고 자기가 뭐 몇 킬로 뛰었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극단적인 날씨, 극단적인 날씨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뛰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데 좋아요. 두 달만 있어 보십시오. 두 달이 뭐예요? 네. 지금도 추워요, 예, 사실. 조금만 이제 되면은 이제 롱패딩 입고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에서도 러닝 인기가 있다가 제 기억으로 제 인상으로는 작년 한 8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이제 이 러닝 크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캡처하면 가져왔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크루라는 말도 잘 없던 시절,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뛰는 모습이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저런 게 있구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러닝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그렇게 뛰시다가 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때로 다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몰려다니니까 네. 너무 몰려다니면 이제 조금 민폐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몰려다니지 마라라는 이제 규제가 생기는 이게 또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자동차 동호회 맞다. 같은 경우도 이제 떼빙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우르르 몰려다니고 오토바이는 뭐 전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양주나 팔당에서 많이 발견되는 저런 자전거 떼라이빙 같은 경우도 저게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예, 일반 도로. 차도인데도 이제 차가 밀려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은 민폐를 떠나서 저건 위험한 게 그렇죠. 되죠. 안전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즐기는 것도 좋은데 이상하게 여러 명이 뭉치면 좀 이게 좀 용기. 그 간이 좀 배밖에 나오는 게 생기잖아요. 혼자서는 못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모이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그래서 규칙까지 요거는 생겼어요? 이거 5명 제한? 5명 제한 이제 송파의 그 석전호수 같은 경우는 좁기 때문에 네. 3명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서 뛰어라는 얘기죠. 3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일단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길이 뛰시니까 좁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맞네. 사람이 온다고 해서 섰다가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시니까 건너가거나 걷는 분들이거나 앉아 계신 분들은 그쵸. 이제 산책 나오시는 그 공원을 이제 뺏기게 되는 느낌이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러닝크루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뛰는데도 성별이 필요한지 남자 마감 다
다 남자 마감이야. 남자가. 예. 그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도 외제차 동호회 이런 거 가면은 다 남자 마감이었거든요. 전 뭐 벤츠 마감, 아우디 마감 이런 거는 이제 브랜드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남자를 마감할까? 그리고 남자를 여자분들은 먼저 마감하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라는 아니, 생각도. 뭐 그리고 이제 외제차 모임인데 왜 여성 회원들은 차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왜 생각이- 조수석에 타는 사람을 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뭐 강변 러닝크루 모집 남자 마감 이렇게 저 잠실 어디 남자 마감. 예, 그건 똑같구나. 열심히 찾아보셨네요. 되게. 아니 그냥 한번 검색하니까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마포 그냥- 사시는데 강변까지 네, 검색하시고. 거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네. 그냥 혼자 뛰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뛰는 거의 장점은 뭐예요? 러닝 크루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뛴다는 거에 뭐 의미가 있어요? 뭐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 서로 이제 좀 으쌰으쌰 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뛰는데 사실 뭐 이게 운동장 뛰면 되지 뭐. 그렇죠. 이게 뭐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여기 나올 때 이거 하면은 러닝하면 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 메이크업 하고 나옵니까? 아니 저는 항상 민낯으로. 그래요? 진정성이 있네요. 그래서 아는 사람 보이면 그냥 달립니다. 모르는 척.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석현 PB님한테 결국 이렇게 만약에 뛰는 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혹은 뭐 다시 다른 유행으로 스포츠가 옮겨간다고 하면 골프를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이게 뛰는 게 뭐 사라지면 그런 스포츠의 매출 성장도 같이 확 꺾여 버립니까? 여기 보면 운동 인기가 식어도 매출 성장은 오래 간다. 이게 뭘로 증명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이거는 관세청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이 골프용품 수입 추이를 지금 이제 모아놓은 자료예요. 네.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았었던 시기가 사실상 뭐 2020년에서부터 2022년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때 이후로부터도 여전히 성장세를 가지고 가고는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제 연말 자료고 이건 1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인기가 조금 식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은 기존에 있었던 탄력을 조금 받아가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가 조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매출 성장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순기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가 하나가 딱 유행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해보는 사람 중에서 진짜 SNS용으로 사진 찍을 분들도 계시고 혹은 갑자기 나 이거 잘하네? 나 이거 재밌어하네? 매니아가 하면서 되신 분들이 있죠. 매니아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행이 돌면서 산업이 이전에 유행하기 전 때보다는 커지는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꺾여도 매출은 좀 더 가는 이유가 네. 사실 그 맛집하고 똑같아요. 원래 장사가 잘 되던 곳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성시경 방송에 나와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웨이팅을 길어지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이익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원복 셰프의 연돈. 같은데도 사실은 이제 연돈이죠. 와가지고 먹는 게 이제 요리 이런 것들이 이익이 높은데 와가지고 짬뽕 한 그릇 먹고 사진 찍고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기보다는 이제 그거보다 그게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맛집이나 매출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연복 셰프는 뭐였죠? 목란인가? 거기 연희동에 네. 있는 건데 근데 이름은 실제로 사진 찍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죠, 객단가가 그렇죠. 낮아져서 이익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장사는 계속 매출 성장은 오래 간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아까 뭐 호카 관련해서 데커스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런 주가 측면에서는 좀 정직하게 움직였습니까?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매출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테커스 아웃도어의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이게 빨간 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 2023, 2024년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정직하게 성장해 왔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네요.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도 탑픽으로 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데커스 아웃도어의 OPM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요번 이제 2분기 때부터 조금 관찰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근데 저희 이 데커스 아웃도어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인 인기도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률이 지금보다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강한 편이다 보니까 손이 쪼그라든 게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듯 줄어들 듯 이거를 되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못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돈생님은 어떠세요? 저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기 투자 데커스 주가도 그렇고 요즘 좀 특이한 신발들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크록스도 그렇고 크록스 처음 나왔을 때 저게 무슨 신발이냐 했는데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러고 데커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발을 했던 이제 나이키나 이런 데보다는 이제 그쪽이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 전 세계 사업 확장을 좀 크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거의 없다가 이제 여기저기 가면 이제 백화점에도 걸려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늘려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아직은 확인 단계니까 주가는 약간 이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네. 저는 이제 러닝크루 열풍, 광풍 요 현상을 보면서 좀 두 가지가 좀 두드러지게 머리에 꽂혔는데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올라갔구나. 이제 젊은 사람들 술 많이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안 마시고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산업 성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두 번째로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디 모일 때가 필요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그런 모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뭐 이런 부분? 모임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술만 마시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명분을 찾아요? 명분이 있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명분. 그리고 뛰고 나서 먹으면 이제 훨씬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러닝크루 너무 이렇게 만나서 혹시 거기서 무언가의 교류가 생겨서 네. 뭐 이렇게 잘 되더라도 저는 그거를 되게 나쁘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그렇죠. 만남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만남이고 네. 그런 목적을 또 가지신 그리고 분들도 저는 계신 거고. 그런 모임은 몸을 쓰는 모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해야 이제 지금 출산율 뭐가- 몇입니까? 네, 0.68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일을 넘기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오히려 같이 국가에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같이 땀 흘리고 러닝 그 크루 있으면 네. 뭐 만난다 이러면은 딱 그렇죠, 비율 맞춰서 그렇죠. 운동화도 지원해주고 네. 딱 이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뛰느냐, 뭘 입고 뛰느냐 보면 이제 대충 이제 계급도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 러닝크루 요걸 물어보기 민망한데 딱 네. 보면 이제 느낌 오잖아요. 느낌 와요? 여기서 이렇게 뛰면은 대충 이 안에서 이제 살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크루장 한 10번 해보신 것 같아요. 아니, 뛰지는 않고 옆에서 겨누질만 엄청나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러닝크루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적인 그런 성장과 그리고 여기에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뭐 러닝웨어나 아니면 러닝화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뜨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네,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웃기만 한 것 같아서 네. 오늘 PB님 먼저 좀 한마디 준비된 거 공개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러닝 광풍, 뭐 주가 상승까지는 글쎄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뭐 매출액의 성장이 그대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데커스 아웃도어 같이 이게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뭔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매크로적인 뭐 지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소비재 기업들은 접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좀 유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평을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러닝 광풍 주가 상승까지는 글쎄. 확실히 무언가가 유행한다 그래서 관련 주식을 보면 살짝 좀 늦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주가 상승은 안 돼도 이제 출산율 상승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출산율 상승. 네, 그리고 제 한 줄은 일단 그 러닝크루가 이제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민폐에 끼쳐가면서까지 운동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건강 크루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건강 크루. 민폐 크루 아닌 건강 크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닝 관련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왔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현주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저희가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빠지면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왜 뭐가 문제인 걸까요? 네, 이분은 메리츠증권에 쓴 거는 왜 오르는가? 실적 둔화만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다. 네, 현실적으로는 수급이 좀 부족하다. 수급이 부족하다. 네, 외국인하고 개인으로 양분되어 있다. 양분되어 있다. 버팀목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죠? 기관이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기관이 버팀목이 못 되는 거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정책의 이슈고요. 네. 정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가들의 성향도 기관 투자가들이 버팀목이 못 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돈을 누가 맡겨요? 개인들이 맡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단타하는 방식이 네. 기관한테 돈을 맡기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부 얘기인데요. 정책, 경제 그거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찌그리 박살이 나는 거고요. 찌그리 박살이 나다 보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직접 나서겠다. 외국인은 또 다른 뷰가 갖고 있고 외국인이 팔면은 개인이 받아주고 개인이 사면은 외국인은 팔고 이런 패턴인데 외국인이 힘이 더 셀 때는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살 때는 과하게 오를 수도 있고 네. 거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여기 결론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왜 못 오르는가 했을 때는 술적 둔화 말고 양분됐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외국인 영향력 있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두 가지 완전히 극단적이겠어요. 외국인이 하는 거 따라해라. 추종. 네. 아니면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갖고 더 팔 게 없는 거를 그때 바닥부터 천천히 그때가 해라. 바닥이니까 저점 매수하자. 말은 쉽지. 그렇죠. 말은 쉽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역발상이냐 추종이냐는 건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추세 추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사가지고 한 30% 먹을 때 우리가 그걸 똑같이 먹겠다는 거 하지 말고 네. 외국인 30% 먹으면 우리는 18%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게 편해요. 역발상을 해서 역발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삼성전자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사고 나서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계시죠. 안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버티는데 다른 사람들 안 버티고 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내려갈 때 못 버티잖아요. 오늘은 어저께는 막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나왔었는데 8월 말 9월 초에 고민했으면은 이 사달라는 거를 피할 수 있었죠. 근데 그걸 또 얘기 들으면 또 듣기 싫죠. 듣기 싫은 소리 계속 안 들으면은 계속 이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든 뭐든 간에 외국인 영향력이 높은 기업을 사는데 네. 역발상으로 진짜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기민하게 움직일 것 같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기관들도 잘 못하는데 개인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역발상보다는 적게 먹고 추세 추정하고 빨리 나온다. 이런 식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본부장님께서는? 뭐 장기 투자는 시장마다 다른 거죠. 아, 그럼 지금 시장은 단기 투자로만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가 얼마 장기인가? 진짜 1년이나 버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대부분 섹터가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용으로 포트를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 포트가 100인데 한국에 100을 투자한다 합시다. 장기 투자로만 90 한다? 이건 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한 25? 네,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트레이딩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 추종 그것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를 좀 나아지게 하려면 법적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뭐 다른 얘기지만 본드, 채권 시장에서 국채 우리 편입된 거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얘기죠. 좋은 일인데 채권 시장이 더 좋은 거죠. 물론 네. 경제에 좋은 거지만 국내도 할 게 많잖아요. 밸류업도 있고 아까 금투자도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이런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저기 세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갖춰지고 되면은 아마 기관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좀 몰막할 거예요. 그런 게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장기 투자만 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얼마나 주식도 직접 할까요? 그런 점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만큼 미성숙하기 때문인데 특히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텐데 좀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선택은 좋든 싫든 외국인 영향력 높은 기업에서 저는 추세 추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발상보다는 추세 추종으로 접근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가 이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씁쓸한 이야기 뒤에 또 속상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 전체의 겨울이라고 보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겨울의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 이슈가 80%고요. 네.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20% 프리미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이 겨울은 맞습니까? 겨울 맞죠? 왜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이 리포트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 나오고 나서 쓴 건데 제가 다 리포트를 못 읽었습니다만 이 리포트는 읽었고요. 목표 주가 하향한 것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 KB에서 8만 원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IM 네, 투자증권에서 IM 7만 6천 원으로 낮췄더라고요. 하향된 게 있습니다. 일단 가져온 건 8만 원 하향한 거 있고 물론 하향하지 않고 9만 원 정도 낮춘 거를 유지하시는 분도 많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은 나왔고요. 그 실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3분기 실적. 별로 얘기할 거 없죠. 구조 첫 나왔는데 예상보다 1조 빠졌고, 보너스 좋고, 네. 그다음에 환율 안 좋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메모리 아닌 거, 하이닉스 없는 거, 파운드리의 적자가 많이 확대됐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네. HBM3 이 콜도 지연된 것도 코스트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다 예상이 됐던 거라고 하지만 그 폭이 깊었던 거죠. 그 영향은 4분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4분기에 그게 고스란히 연결된 건 아니라서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이익이 증가된다고 보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KB증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네요. 9조 1,000억인데 4분기에도 별로 안 올라서 9조 네. 8천억에 불과하고요. 참고로 다른 증권사 리포트가 몇 개 나온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1조, 12조 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근데 11조 간당간당 할 것 같습니다. 제 직급 입장에서는. 그러면 9조 1,000에서 11조니까 굉장히 많이 점프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외국인이 금방 들어오기는 실적의 전망 가지고만은 금방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제한적이다. 추가 하락은. 왜? 북밸류로 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단기 모멘텀은 하지만 또 약하다. 네. 사더라도 바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적을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동감하고요. 여기는 조금 좀 비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 레거시 제품, 스마트폰, 휴대폰 여기 AI 말고 그런 네. 쪽이 약한 게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로컬 업체들, CXMT라든지 마켓시어는 크지 않지만 5% 10% 가려고 하는 중국 시장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얘네들의 그 신경 쓰게 한다. 삼성전자 익스포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가 외국계에서 네. 먼저 7만 6천 원, 6만 4천 원 나왔고 네. 그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렸다고 이렇게 비난만 할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가 7만 6천 원, 8만 원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제대로 가려면 자생력을 보여야 되는데 네. 4분기 실적이 12조 이상 되거나 HBM3 이 12단위 콜이 12월 이전에 나거나 그게 아니면은 주가는 아마 현재 가장 낮은 목표 주가에 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까지 있느냐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책이 없다면 5만 원 초중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5만 원 초중반까지요? 네, 밀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과 내후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PER이 여전히 10배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밸류로서 0.9배, 1배 정도가 한 5만 원 중반에서 6만 원 사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좀 버틸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바닥을 잡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한 6개월 지나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고 나서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 자생적인 게 안 보이면은
빨리 그 목표 주가로 근처로 가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면 지금 주가에서 안 삽니다. 다른 게 훨씬 좋고요. 그거는 지난 한 달 넘게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단순히 그 AI 반도체가 뭐 고점이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일 수 있어요. 안 내려갈 수 있고 안 내려가길 바라지만 올라가는 모멘텀을 찾는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두 가지 게 선행이 안 되면은 외국인들이 금방 돌아온다고 볼 수 없고요. 외국인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히 모멘텀이나 그 펀더멘트를 보여주면은 6만 5천 원에서 삽니다. 7만 원을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5만 원에서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는 거니까 얼마만큼 갖고 있는 걸 팔았기 때문에 다 팔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한 달 동안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늦었죠. 이미 늦었거나 비중이 많으시는 분은 약간 저 줄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타임 투자의 호라이즌에 따라서 6개월 뒤에 여러 회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는 하는데 그게 3개월 전에 될지 6개월 뒤에 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와치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든지 간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획기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일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더 갑니까? 더 가죠. 지금 상황에서는 쏠림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쉽지 않네? 네. 그러면 거기서 더 파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뭘 살까요? 삼성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먼저 사겠죠. 물론 하이닉스 혼자서 20만 원, 24만 원 전고점을 향해서 편안히 가고 삼성전자가 다 뭐 5만 2천 원과 이런 양극단까지는 안 갈 겁니다. 다른 힘이 들어올 거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막판에 HBM3 이 콜을 12월 1일 날 발표한다. 예를 들어 합시다.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프로핏 테이킹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혼자는 못 가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11월 달 뭐 또 3분기, 4분기 지나갈 때까지는 그쪽에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뭐 불가지문 물어보지 네.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할 건데 하이닉스도 리스크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범용 제품 레거시가 안 좋으면은 네. 하이닉스 목표로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24만 원이 있다면 그보다는 낮아서 보는 게 맞고 그렇죠. 그렇게 좀 애누리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하고 균형 잡힌 시각. 5만 3천 원 갈 수도 있지만 네. 6만 6천 원 가는 것도 순식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서두를 필요 없이 살짝 한 발 뺀 상태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인터넷 관련주들의 장기적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국장에서는 25% 비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특히 네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었잖아요.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이 리포트도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보수적이죠. 일단 이 인터넷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왜 심심할까? 실적이 심심할까에 대해서 AI 뭐 한다 그러는데 생성형 AI는 B2C, 우리가 지금 B2C잖아요. 우리가 뭐 번역해주고 뭐 이렇게 지도 찾아주고 뭐 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수요가 진짜 수요가 강하다기보다는 그런 AI 서비스를 하려는 우리 공급 업체들, 기업들의 공급으로 푸시해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B2C로.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매출의 그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땡겨지지가 않는 거죠. 미국의 네. 빅테크처럼. 그런 상태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이크론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하는 이 친구들이 특별히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네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신규 진입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 시 이 그 AI 생성형한테 들어오기에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하지도 않고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부족해서 공쟁자는 없고 근데 수요도 자기네가 푸시한다 하지만 빅테크 많지 않으니까 네. 이게 B2C 시장에서는 매출에 큰 도움이 아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규모가 예상하는 포텐셜 규모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급하지도 않고 네.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많아야 되는데 경쟁자들이. 그렇죠. 경쟁자가 강도 높은 그래서 혁신을 추구할 만큼 회사가
절박하지 않다라고 이분은 과감히 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절박함이 이런 좀 말에 있다. 대해서 무슨 너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분이 이렇게 하면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일주일 내에 반박이 없다 그러면은 수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못 가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정 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이익이 단기적으로 3분기 뭐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가 해서 자회사 어떤 것에서 3분기, 4분기 이익이 턴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하는 것이 톤이 맞다 그러면은 네. 공감을 많이 산다면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진짜 이분은 금리 인하가 되니까 인터넷 BBIG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비중을 그냥 방어적인 차원에서 네.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상대적으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다고 언급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지만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방어 전략을 짤 때 조금은 더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넓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분은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네. 저 같으면 올라올 때 줄일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줄인다. 천천히 비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 줄평 마무리 해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심심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네. 심심한 이유 설명했는데 포인트 테이큰 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리포트인 것 같은데 눈물 흘리실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반박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박이 있으면 바로 소개시켜드리고 네. 뭐가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아우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이슈 분석과 함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산업 관련주들 투자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1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오전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혁승 이사님 사진만 보면 웃겨가지고. 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라왔어요. 0.42%
플러스 2,605. 아까는 좀 보합권으로 내려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0.43% 조금 올라왔습니다. 2,600선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0.37% 마이너스입니다. 775. 삼성전자는 아직도 1.5% 마이너스 6만 원 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58,900원까지도 갔다 왔었고요. 지금 수급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5%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18만 7,700원 정도고요. LG엔솔은 3% 정도 빠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3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요. 알테오젠이 약보합권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에서 3.5% 정도 빠지고 HLB가 2.7%. 장 초반에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갈팡질팡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프로필 사진은 여기서 찍으신 거죠? 네. 납치돼서. 안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타 방송도 네. 이상한 사진을 쓰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네, 뭐 실물이 더 나으니까요. 네. 그러려니 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코멘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컨셉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조금 모르겠다, 알쏭달쏭하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알쏭달쏭한 게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유동성이 너무 없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유동성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 약간 이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업황이 아무리 좋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 어쨌든 간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계속 강하지는 않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어쨌든 그때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방산주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좀 매물들 출회가 나오고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새롭게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다시 유동성이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수급의 연속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당일 단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면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지금은 조금 마음이 더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변해야지 시장의 색깔이 좀 뚜렷하게 잡힌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것도 쇼크로 나왔고 엔솔도 뭐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전 YOY로 했을 때도 한 40% 떨어졌고 네. 실적이. 그러니까 LG 전자도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 한번 그래도 희망의 끈을 잡아볼까 하다가도 실적도 막 그렇게 막 뭐 대박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떤 모멘텀을 보고 뭐가 변해야지 수급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방산주들도 그렇고 뭐 지금 조선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곧 있으면은. 근데 2차 전지 실적 애매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실적도 애매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바이오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외부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래도 금투세 이슈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 이슈 어느 정도 정리되고 노이즈 완화되고 그러면은 조금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되게 잘 가잖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조정도 나오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이 원래는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이제 중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겨우 며칠 만에 중국이 지금 거의 세상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탄력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충분히 그 다음으로는 약간 꼴찌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장의 코멘트와 컨셉과 좀 아리송하다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시장은 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뭐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또 우리나라의 뭐 국채 뭐 선진지 뭐 편입 그런 이슈들도 좋은 내용들도 있었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이 좀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은 이게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빠질 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그쵸. 정도로 조금 의아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뭐 주변에서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늘상 말씀드리듯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살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뭐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이 좀 버팀목이 돼주면서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은 뭐 봐줄만은 한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뭐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좀 불을 뿜다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주연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동성이 너무 없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외면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또 얼핏 또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실 장이 그렇게 뭐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그런 장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현혹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라 굉장히 좀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신혁승 이사님도 역시나 뭐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 국장에 다시 뭔가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기점들이 있을까요? 기대하는? 글쎄요,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오늘이 조금 이제 분기점이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오늘 내일 이런 쪽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이게 어느덧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지금 61선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훈기가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61선 회복 못하고 이런 이후에는 그래도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의 그 지금 주가의 그 지지부진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순간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일단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뭐 또 다시 61선 회복하러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등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오늘 갭을 떠서 좀 흐름이 좋았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제는 좀 그 10월 달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좀 아쉽습니다. 좀 다만 실망스럽죠. 예, 근데 다만 오늘 빠지는 게 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좀 주식을 좀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예. 좀 로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슬슬 사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 하면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하면 또 K 주식 이어서 삼성전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아니죠 그저께죠 반성문 네. 관련해서는 이게 반성문을 낸 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일말의 희망까지 가져가 버렸다 그걸 인정해 버리면서 라는 그런 반성문 내용에도 좀 실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그거 잘했다? 못했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대기업에서 반성문을 쓴다라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치 않은 일이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위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든 뭐 사실 TSM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랑 그렇게 뭐
크게 막 경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밑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뭐 먼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사실 삼성전자의 지위가 굉장히 견고했었는데 지금은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삼성전자 내부적인 문제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도 좀 시정을 해나가겠다, 장기적으로 좀 고쳐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바뀌겠다라는 어쨌든 그런 내부적인 그런 환경들을 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위기감을 인식했다라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좀 변화를 기대를 해봐야죠. 아직까지는 뭐 반성문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을 내놓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사실 바닥을 맞추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예, 전고점 뚫고 뭐 10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까지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건 어렵다. 앞으로 이제 행보를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꾀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러시죠? 왜?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들 전 방송국의 그 또 모두가기 인형. 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재방송이에요. 8만 원, 8만 원, 7만 5천 원, 7만 원, 6만 5천 원 다 재방송 많이 빠졌고 지금 정도에서는 사볼 만하다. 그러나 사면 안 된다. 있어도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야, 어떡해요? 이거 사셨대요, 직접. 니나 사라 이런 의견이 아까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물론 뭐 이렇게 얼핏 보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많이 쓰는 말 중에 우량주에 늪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량주에 늪에 빠지지 마라.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망하지 않는 회사에 들고 있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에 좀 맞지가 않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 6만 5천 원인가 그때도 바닥이었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때 61선 회복하는 뭐 7만 5천 원이든 8만 원이든 오면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조금 힘든 국면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이 들고 좀 비싸게 사더라도 HBM에 대해서 의미적인 성과가 나오고 또는 외국인이 진짜 삼성전자는 이제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사는지 여부만 일단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 뭐 반도체가 어떻게 돼, 쟤네들 어떻게 돼, 이거 뭐 반성문.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반성문 써봤지만 네,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썼죠. 네. 물론 뭐 이제 그 뭐 반장도 하고 그랬었지만 반장 씁니다. 써요. 많이 쓰지만 안 바뀝니다. 특히 이제 뭐 반성문 쓴다고 해서 잠깐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거 패스하려고 쓰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게 면피하려고. 면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진짜 외국인이 이제 사는 시점 언제부터 사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뭐 HBM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8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 의미 없고 외국인이 언제 사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굉장히 심플해진 상황이고, 오케이. 예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주혜 대표님 가만 계실 겁니까? 이제 퀄테스트 통과 기다리고 있고 이제 하면 되잖아요. 네, 사실 근데 퀄테스트는 사실 뭐 그렇게 의미는 별로 없다고 의미 보고 없어. 있고요. 네, 이미 매출 규모 다 반영을 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삼성전자 망한다보다 뭐죠 대형주의 우량주의 뭐 늪이요? 늪에서 네. 호적거리고 있다. 네, 이전 네, 대표가. 네, 근데 또 주식 시장에서 또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네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항상 삼성전자 역사적 저점입니다.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엔 진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번엔 망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커뮤니티들도 있어요. 네, 근데 다르지 않다. 네, 항상 반복돼왔던 거고, 그렇죠.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저점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보면 진짜 다 똑같아요. 너 똑같은 원고를 똑같이 쓰나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진짜 삼성전자 하면 정말 7만 원 정도 넘으면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5% 정도 오르면 내가 안 먹는다 생각하고 아. 그 정도 되면 뭐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이제 뭐 내려올 테니까 뭐 그 정도 되면 하고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뭐 한 500만 주 이상 뭐 10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시작되면서 뭐 하면은 좀 모를까. 그때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막 그 마이크론 오르고 하면서 3~4% 오른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는 좀 됐구나라는 생각이 됐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날도 외국인이 팔았더라고요. 그렇기 오늘도 한 3,000원 팔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는 거 그때만 좀 잘 지켜보다가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은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전은 근데 진짜 뭐 사라 마라 이 의견 사이에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보고 어떤 성향의 돈이 들어갔냐, 그리고 언제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한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서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신혁승 이사님 발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4수 만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혁승 이사님이 가져오신 건 어떤 시사점이 있으니까 가져오셨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제 큰 뭐 의미를 찾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나왔을 때 그래도 오늘 바이오가 괜찮겠네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뭐 국채금리 편입됐다고 해서 그 자금들이 뭐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또 그 자금들이 뭐 들어오려면 내년 11월 이후는 돼야 될 텐데 그게 단기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죠. 결국에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의미 중에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내용은 이걸 통해서 금리 하락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뭐 0.2에서 0.6%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또 간밤에 뭐 지난 뭐 쉬는 날에 또 유가가 좀 오르다가 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 이런 성장 섹터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일 피난처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실적 시즌 돌입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미가 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달리던 바이오들이 좀 주춤하긴 하고 있으나 네네.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떨어지면은 무엇을 살까를 생각했을 때 나는 떨어지면은 이거 바이오는 꼭 사야지 하는 생각들이 시장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바이오가 원탑으로 좀 존재하면서 뭐 2차 전지와 로봇이나 뭐 이러한 섹터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괜찮은 거는 뭐 금투세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뭐 12월까지 뭐 간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유엔이나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의 어떤 그런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이 됐고 지금 시즌적으로도 실적 시즌에는 그래도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들이 그런 쪽에서 지금 이런 그 국채 편입 우리나라 국채 편입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드려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내년부터 90조 원의 해외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게 골자고 이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제약바이오가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개념.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신다면? 네, 뭐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이런 국채 지수만 하나만 딱 떼놓고 이게 뭐 엄청난 호재로 우리 시장에 지금부터 작용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런 좀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신혁승 이사님이 지금 주제는 국채로 가져오셨지만 제약바이오를 마지막에 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두 분이서 보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를 가지고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이주연 대표님의 발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이주연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내용이고 신혁승 이사님도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이게 결국은 그래 반도체 이제 진짜 버린다. 그냥 안 볼 거야. 버리고 자 그러면 뭐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나 등등등등 해서 보려고 하면 위치가 살짝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이거를 더 올리려면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종목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오신 따라붙어야 하나라는 거에는 어떻습니까? Yes or no? 노. No? 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 붙어야라는 말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되나 요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 붙는 것보다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놓치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찰병 조금 보내서 일부 좀 보내놨다가 이후에 좀 조정 시에도 추가로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약간 그 아랫돌 빼서 윗돌 넣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강세가 내일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또 보장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또 하루 걸로 매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좀 눌림시에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알테오젠은 사실 뭐 계속 잘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알테오젠을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계속 뭐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방산주들 계속 잘 가고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결국에는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은 언제 조정이 나오냐 맨날 뭐 가기만 하는데 근데 맞아요. 또 오늘 조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분명히 나오는데 계속 오늘 가는 거는 사요? 사실 오늘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방이적이네. 쓰겠어. 네, 일단은 그래서 좀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신혁승 이사님은 여기에 같이 이번에는 의견에 단일화가 되나요? 저는 좀 사실 우리 사담이지만 뭐 학교가 우리가 좀 반대로 다녔어요. 네? 학교를 좀 반대로 다녔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뭐 안암동에서 다니고 저쪽은 신촌에서 다녔는데 이쪽은 연대, 이쪽은 고대.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저랑 너무 반대예요. 아. 전 지금 바이오는 좀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는 왜냐면 제약바이오 제가 없어도 없어도 아니 왜냐면 없어도 있어야지. 없어도 있어야 돼요. 에휴. 내가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신규로 바이오는 진입할 종목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 알테오젠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추세를 보면 그렇게 막 급등을 해서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 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신규에도 뭐 눌리면 사야지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방산주들 빠지는데 잘 가다가 빠지는데 앵커님께서 이 대표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냐? 지금 이제 빠진대. 이런 날 사야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눌리면 또 못 사요. 그러니까 눌리면 손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안 돼요? 눌리면 사는 바로 사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눌리면 이제 분할로 내가 추가로 더 산다라는 오.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주춤한다? 주춤하는 거는 강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내 포트에는 무조건 그게 내리든 오르든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바이오 섹터가 없다. 그러면 뭐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늘 알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유한양이나 한울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편입을 시켜놓고 이렇게 지켜봐야지.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 2차 전지 섹터부터 가던 애들만 계속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반도체도 그때는 가던 반도체들만 계속 갔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여갖고 지금 못 가잖아요. 바이오도 분명히 언젠가는 꺾이겠죠. 그렇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꺾임을 내가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네. 대응만 하면 되는 거지. 좋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바이오를 신규로 안 한다는 안 한다? 거는
일단 와, 해놔야죠. 오늘 바로 기회 주는데 이걸 안 한다? 야, 안암동이 주식 잘하네. 근데 이거는 그 이사님은 매번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매번 보실 수 있고 그렇지. 매번 이 차트 보실 수 있고 그렇긴 일반 투자자는 한데 바빠. 일반 투자자분들 바쁘시고요. 그치. 대응 잘 못하십니다. 대응 어떻게 해? 기술적으로 대응이 안 뭐- 돼요. 오히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계속 보고 있고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성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고 아니 하루에 한 번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안 한번 본다고 보지. 해서 뭐 얼마나 자주 봐.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네. 하루에 한 번은 보니까 장 끝나고라도 아 이제 이거 오늘 좀 추세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무너지네 하면 무너지네. 그때 나오고 손절하면 되지. 아니면 뭐가 더 돼서. 사거나 아, 내일 그럼 더 사야지 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러면 되지 이거를 안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아니 안 제가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누구 편이 돼요? 네? 저는 이쪽 말하면 이쪽 편, 이쪽 말하면 이쪽 편. 저는 왔다 갔다. 네. 아 이게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앞서서도 뭐 일단 소액 넣어놓고 이게 지켜보고 조정 시에 더 담고 이런 전략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 뭐 정고점 맞고 막 윗꼬리 달고 이런 시점에서 부담스럽지. 많은 금액을 투입을 시킨다? 이거는 야, 이거 사실 위험하지. 네, 쉽지가 않고 뭐 손절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건 너무 쉽게 말씀을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아, 요 진짜 정도는 아닙니다. 그만하면. 아니, 연고전이 원래 이렇습니까? 안 끝나요 이거? 연고전 아니에요. 중간에서도 힘드네. 고연전인데. 고연전입니까?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는 에코프로 비행과 알테오젠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1등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막 붐을 일으키고 알테오젠이 1등으로 있으면 바이오 섹터가 안 잡습니다. 그 결국 기세죠, 기세. 결국에는 이것도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 바이오 섹터들이 유지가 돼야 코스닥 시장도 지금부터 더 우상향할 수 있지. 만약에 이 코스닥 시장이 만약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거나 좀 흔들릴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덩다리로 이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섹터가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아래 시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곧 죽어도 제약바이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가격대가 좀 컨트롤하기 어려운 고수의 영역에서만 이게 또 가능하지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다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분의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는요 어떻게 될까요? 휴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예. 아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해야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결국에는 테란 섹터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요거 세 개로 간다. 나는 지금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진짜 도대체가 그것만 했으면 지금 이 장에 그래도 나름 제약바이오 은근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고대 스타일이냐? 아니 제가 제약보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냥 유한양행, 알테오젠, 알테오젠, 리가캠, ABL, 뭐 예를 들어 퓨처캠, 밑에 단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여기서 그러면 스페셜티는 여기 지금 공략주다, 리가캠 바이오, 공략주. ABL 바이오가 지금 이제 뭐 아직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 이건 제가 그렇죠. 이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기 형님 때문에 막걸리 드셔야 되는 얘기가 좀 제가 주말에 주말에 이 좀 목을 많이 샤우팅을 목을 많이 해서 했었어요. 좀 목이 좀 했으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우상향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우상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바이오 섹터가 지금처럼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 섹터가 이게 밑에서만 받쳐준다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시장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전고체 쪽 이수 스페셜 케미컬 이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죄송한데 목표가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예.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늘 현재가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의미 없지만 그래도 일단 6만 원을 한번 제시해보고 손절가는 매수한 다음에 뭐 5% 6%든지 뭐 48,000원 정도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그리고 또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대표도 휴젤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 굉장히 많은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 또 같이 커지는 게 톡신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비만 치료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안에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살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톡스랑 뭐 필러 이런 산업들이 같이 커진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가 우리 한국 시장에도 또 상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 시장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좀 점쳐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젤 지금 뭐 4%대 하락 중이어서 일단은 좀 가격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일부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얼마를 말씀을 드렸나요? 제 그거를 29만 원. 2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 잡아드리도록 23만 원?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휴젤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압축을 한다면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을 잘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연 대표님과 그리고 신혁승 이사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